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좀 미국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중심이니까. 세계 경제 이야기를 하면 미국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행동 하나하나는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요즘 뉴스를 보면 미국이 투자, GDP를 늘려서 빚을 갚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미국 국가부채 사상 최대. 숫자나 헤드라인만 보면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나라 빚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아직도 괜찮은 척을 할까? 보통 빚이 많아지면 보통 어떻게 하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고 성장을 포기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미국은 좀 정반대를 합니다. 투자를 더 한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 돈을 더 쓴다는 거죠. 그리고 GDP를 더 키우겠다고 합니다. 이걸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 저건 미친 짓이다. 언젠간 진짜 터진다. 라는 우려 섞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미친 짓을 미국은 70년 넘게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방식이 먹혀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은 빚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빚을 이길 생각을 하죠. 빚보다 더 빨리 커지면 된다는 논리죠. GDP가 커지면 같은 빚도 작아 보입니다. 이자 부담도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국가 신용도는 오히려 유지되죠. 이건 도박일까요? 아니면 계산된 전략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방식 앞으로도 계속 통할까요? 라는 건데요. 지금 세계는 좀 변하고 있죠. 금리도 높아졌고 달러의 힘은 아직도 위력적이긴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중국, 유럽, 신흥국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빚으로 성장하는 전략, 이게 과연 정답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곧 한계점이 올지. 그래서 오늘은 미국은 왜 빚을 줄이지 않는지, 이 전략의 한계가 대체 무엇일까?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는 우리 투자자가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미국 얘기 같지만 결국 우리의 돈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이 그래프가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미국 토목학회가 2020년부터 29년까지 미국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 규모를 추정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는 좀 세 가지를 좀 뜻하는데요. 일단 토탈 니즈, 이거는 실제로 필요한 양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펀딩 갭, 이거는 아직 못 채운 투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앞에 펀디드는 이미 확보된 예산을 뜻하죠. 즉 필요한 돈에서 실제로 쓰는 돈을 빼고 나면 아직 비어있는 구멍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좀 항목별로 보면 가장 큰 구멍이 바로 Surface Transportation이라고 해서 도로교통 부분인데요. 이 도로교통 부분, 고속철도, 철도, 교량, 대중교통 등을 의미하죠. 이건 미국 경제의 혈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유지 확장이나 투자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제일 비용이 크죠. 그 다음으로 부족한 부분이 물, 전기, 학교, 인프라인데요. 상하수도 이런 건데 보면 이제 상하수도 4,340억 달러 부족, 학교 같은 경우에는 3,800억 달러 부족, 그리고 전력망 같은 경우에는 1,970억 달러 부족하다고 계산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이건 부족하면 채우는 게 맞죠. 사치가 아니라 경제 성장의 최소 조건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계속 우리는 투자로 GDP를 키워서 빚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투자가 많다기보다 오히려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부족한 항목들이 많고 금액이 많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미국은 과잉 투자 국가가 아니라 미뤄둔 투자 숙제가 계속 쌓여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돈을 너무 써서 문제라기보다 써야 할 곳에 아직 다 못 쓰고 있는 상태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인프라 격차는 경기 부양적인 어떤 명분이나 아니면 재정 지출 명분, 국채 발행 명분을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미국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미국은 어떻게 이런 빚을 더 지는 전략을 써도 버틸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국가 부채는 사상 최대라고도 하는데 시장은 쉽게 무너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 이 전략이 먹힐까요? 그 이유 첫 번째, 바로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축통화란 국제무역과 금융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준 화폐를 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여전히 달러로 거래하고 달러로 빚을 냅니다. 이 말은 곧 미국은 자기 돈으로 빚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뜻이죠. 다른 국가는 빚이 늘면 외환위기를 걱정해야 하지만 미국은 국채를 발행하면 오히려 전 세계 자금이 몰립니다. 위기 때마다 달러 가치가 오르는 이유도 여기 있죠. 불안할수록 돈은 달러로 도망가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빚을 줄이기보다 투자와 GDP를 키워 감당하는 전략을 씁니다. 물론 이 전략이 영원히 통하진 않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기축통화국이라는 지위가 미국을 버티게 해온 어떤 핵심 무기였다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미국은 빚을 투자로 쓴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빚을 내서 복지나 단기 소비에만 쓰지 않죠. 대부분을 미래 생산성을 키우는 투자에 쓴다는 건데 대표적인 분야가 반도체, 인공지능, 인프라, 에너지, 국방입니다. 도로, 전력망,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는 당장은 돈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GDP를 키우는 기반이 됩니다. 즉 미국의 부채 전략은 빚을 줄이자가 아니라 성장을 더 빠르게 만들어서 빚을 감당하자, 이런 방식이죠. 이 때문에 부채 총액만 보면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GDP 대비 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물론 이 전략이 또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죠.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부채는 곧바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이 버텨온 이유는 분명하죠. 빚을 소비가 아닌 투자로 써왔기 때문이다 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항상 반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돈이 미국으로 몰린다는 구조인데요. 전쟁, 금융위기, 금리 불안, 경기 침체가 오면 투자자들은 먼저 묻죠. 어디가 가장 안전한가요? 라고요. 그 답은 늘 미국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미국 국채와 달러 자산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미국 국채는 사고 팔 수도 있고요. 달러는 언제든 현금화 가능하죠. 그래서 불안할수록 자본은 위험 자산을 팔고 달러로 이동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미국은 위기 때조차 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금리가 올라가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죠. 즉 미국은 위기를 맞을수록 자금이 빠져나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모여든다. 자금이 계속 미국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국이 높은 부채에도 불구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미국에게는 위험 요소가 없느냐? 그건 또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다 천하무적은 아니니까요. 때문에 미국도 분명 한계적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위험적 요인이 첫 번째가 바로 고금리의 장기 리스크입니다. 미국의 부채 전략이 성립하려면 성장 속도가 이자 증가 속도보다 빨라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이죠. 금리가 과거처럼 빠르게 내려오지도 않고요. 고금리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확실히 커졌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이자 비용이 계속 늘어난다는 뜻인데 이자 지출이 커지면요.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결국 투자에 쓸 여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투자 그리고 성장 그리고 이 GDP 확대 이 선순환이 끊기면 미국의 부채는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니라 부담 요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미국의 부채 규모보다 금리 수준과 유지 기간을 좀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죠. 두 번째 위험 요인은 바로 이 정치 리스크인데요. 미국 부채 문제에서 가장 자주 과소평가되는 게 이 정치 리스크입니다. 미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정 정책 방향이 크게 흔들립니다.
부채 한도의 협상, 정부의 셧다운, 예산안 충돌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죠. 이 자체가 당장 위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죠. 미국은 결국 합의한다. 이런 신뢰가 한두 번은 좀 버텨줄 수 있어도 반복되면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국제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에 대한 신뢰도도 조금씩 균열이 생긴다라는 건데요. 즉 미국 부채의 진짜 위험은 숫자가 아니라 정치적 합의가 계속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유로는 바로 이 패권 싸움인데요. 미국이 이 전략을 쓸 수 있는 이유는 결국 달러 패권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탈달러 논의, 무역 블록화, 다극화 통화 체계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아직까지 달러를 대체할 통화는 없습니다. 규모, 신뢰, 유동성에서 미국을 따라올 국가가 없기 때문이죠. 다만 문제는 대체가 아니라 집중도의 완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러 사용 비중이 조금씩만 줄어도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이전보다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즉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기보다 달러의 절대적 여유가 줄어드는 구간이 미국 부채 전략의 장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미국의 부채 전략은 틀린 전략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조건 안전한 전략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미국 중심으로 펼쳐지던 세계 경제 흐름, 앞으로는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까? 이 질문을 해야 한다면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다. 첫 번째가 국가 간의 성장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좀 곡착화된다는 점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는 AI, 반도체, 인프라, 에너지에 대한 어떤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며 생산성과 GDP를 동시에 키우고 있죠. 반면 많은 국가들은 고령화, 재정 부담, 금리 부담 때문에 성장을 위해 돈을 쓰고 싶어도 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성장은 투자에서 나오고 투자는 여력이 있는 나라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제는 모두가 함께 회복하는 구조가 아니라 성장하는 나라와 정체되는 나라가 명확히 갈리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고금리와 고부채가 장기적으로 공존하면 예전으로 좀 돌아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공존을 같이 하면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기대하죠. 사실 곧 금리 내려간다. 언젠가는 다시 저금리 상태 올 거다. 이런 말들 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고금리와 고부채가 동시에 공존하는 시대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각국 정부는 이미 많은 빚을 안고 있고요. 이를 단기간에 줄이는 건 불가능함에 좀 가깝기 때문이죠. 동시에 물가와 공급망 문제로 금리를 과거처럼 쉽게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이 말은 곧 성장도, 빚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불편한 균형 상태가 계속된다는 뜻인데요. 이 환경에서는 무리한 레버리지 전략은 위험해지고 현금 흐름과 내구성이 있는 경제 구조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저금리 시대의 공식은 끝났고 이제는 관리의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관리가 더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누가 관리를 잘하느냐가 각국의 경제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자본의 움직임은 과거보다 좀 훨씬 냉정해질 거고요. 돈은 더 이상 성장할 것 같은 곳이 아니라 실제로 버틸 수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국가든 기업이든 어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생산성 기반의 어떤 투자가 될 거고요. 위기 대응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가 없는 곳에서는 자본이 좀 빠르게 이탈할 수 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은 여전히 미국, 핵심 선진국, 그리고 경쟁력을 증명한 기업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죠. 당연한 이치죠. 세계 경제는 더 개방되기보다 이제는 선별되는 시장으로 좀 변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이 흐름을 좀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장보다 변동성만 크게 겪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은 뭐냐?
미국의 부채 전략을 두고 좀 많은 전문가들이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미국의 방식은 정답이라기보다 현재 상황에서는 최적해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함수값을 만족시키는 최적해.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요. 달러는 여전히 세계 금융 중심. 이 구조에서는 빚을 줄이기 위해 성장을 포기하는 것보다 투자와 GDP를 키워서 부채를 감당하는 선택이 현실적인 전략이 되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영원히 통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금리가 오래 높아지거나 성장이 둔화되고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이 방식 또한 빠르게 한계에 부딪힐 수는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부채 문제는 폭탄이 터질지 말지를 보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결국 중요한 건 미국이 틀렸느냐 맞느냐가 아니라 이 구조가 유지되는 동안 세계 자본과 투자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될 겁니다. 돈이나 투자가 세계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그것이 정말 맞다 틀리다 답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꾸 결론을 일찍 좀 내리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좀 미궁 속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의 세계 경제는 흐름에 맞춰서 같이 몸을 맡겨서 흘러가는 게 때로는 올바른 답을 내릴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미국에 하는 이런 방식들 뭐 아주 정답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맞는 최적의 단계에 있다. 뭐 앞으로의 미국의 행방을 좀 더 봐야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할 수 있는 베스트를 하고 있을 수밖에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모든 방식은 정답이 될 수 없는 점, 그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